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2021 지방직 9급 회계학 라이브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등원이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도서관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중간중간 폐쇄되는 등 정말 공부하는 여건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시험을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난이도 먼저 총평 시작하고 구체적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지방직 대비 많이 평이했고요. 그리고 올해 치러졌었던 21년도 국가직 회계학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공무원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공무원 수험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서 상당히 어려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공무원 수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해 계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올해 고난도 문제를 한번 꼽아봤는데 고난도 문제가 전부 다 말문제였어요. 말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찍고 넘기면 되기 때문에 말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냐면요. 이제 2번 문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조건, 그 다음에 5번 상계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14번 지자체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2번과 14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 하셨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단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성하신 답안을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등수에서 몇 등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문제별로 정답률도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공단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보가 점점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안 입력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기 채점 서비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문제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를 좀 꼽아봤고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에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의 가정, 그 다음에 발생주의, 기말수정 분계, 요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는 문제다,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다소 복잡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어요. 이제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막 흥분하고 막 빨리 어떻게든 막 풀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조금 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단 너는 내가 알지만 조금 이따 보자 넘기고 나머지 문제 다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야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넘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면은 꼭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재무, 원가, 정부가 이제 재무 13개, 그 다음에 원가 5문제, 그 다음에 정부에게 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올해 지방직도 14, 4, 2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 비율이 올해 국가직에서도 적용되었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재무회계에서 14문제, 원가회계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요. 요 문항수의 비율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원가, 정부 각각의 시간을 분배하실 때 요 비율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문제 6문제, 계산문제 13문제, 그리고 계산형 말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제 말문제랑 계산형 말문제랑 계산문제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요 계산형 말문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을 물어보죠. 그리고 1, 2, 3, 4번 이런 식으로 선지가 등장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말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묻는 문제들 있죠. 다음 재무 자료를 이용한 기타 포괄 이익은, 그리고 선지에서 4개 금액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계산형 말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문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 선지들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산형 말문제가 앞에 있는 말문제나 계산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계산형 말문제가 적다라는 것도 올해의 난이도를 낮추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제 자랑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올해 이제 패턴 회계학,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문제를 받아들고서 딱 드는 생각이, 출제진이 제 문제를 봤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제 교재에서 연계율이 높았어요. 이제 올해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지방직에서도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17문제라 함은 100점 만점에 85점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직 합격을 위해서는 80점 내지는 85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7문제, 100개 패턴, 교재 분량이 딱 300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만 잘 소화하셨더라도 합격에 필요한 85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회계학에서 다루지 않은 세 문제도요, 제가 기본 그리고 심화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지자체 회계, 전부 다 코어 회계학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간단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커리큘럼이라도 그것만 잘 소화했더라면 충분히 20문제를 다 마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아직까지 이 패턴 회계학을 수강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35강이거든요. 패턴 회계학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회계학 전범위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아직 패턴 회계학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지방직 대비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6회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출제되었던 신유형 2문제가 있어요. 15번 관리전환 문제, 그리고 18번 변동원가 계산 이익차이 조정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 모의고사랑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지도 한 문제 한 문제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라이브 해설 강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기 홈페이지에 있는 제 질문 답변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따로 제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카톡에 들어가셔서 김용재의 공무원 회계학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채팅방으로 안내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계속 광고 글이 들어와가지고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요. 비밀번호 빵빵빵빵입니다. 0000.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한 160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다들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수험생한테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든지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제가 이제 문제를 여기 밑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주제 그리고 옆에 패턴 10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100개 패턴 회계학 중에서 패턴 몇 번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딱 3문제 빼고는 전부 다 패턴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패턴 회계학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번 가보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나오면 아는에다 X표를 쳐주시고요. 옳은 것은 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옳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1번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 목적 적합성의 두 가지 측면이 바로 나오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그래서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목적 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2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보강시키는 특성으로.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을 보셔야 돼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딱 4가지가 있고요. 개념체계의 순서대로 등장을 할 거다. 비, 검, 적, 이. 보시죠. 비, 검, 적, 이. 딱 이 순서대로 나왔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3번이 틀린 문장이었는데요. 보시면요.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증가한다. 자, 똑같은 회계 현상이에요. 똑같은 회계 현상인데 어떤 회사는 이거를 A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다른 회사는 똑같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B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회계 처리만 봐가지고는 이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4번은요. 적시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적시성에서 키워드는 제때가 등장하면 적시성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 제때란 키워드가 등장하죠. 그래서 4번도 올바른 문장이었어요. 1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문제였고요. 2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답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푸셨다.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잘하셨고요. 자, 어떤 함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틀린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며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많은 경우 그러한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일단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뭐 수익, 비용 이런 계정 과목들을 이제 숫자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로 기입할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라고 1번이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으로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심화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재무 정보는 100% 올바른 정보가 아니다. 회계 정보에는 상당히 많은 추정과 판단이 개입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될 수 없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1번이 조금 애매한 문장이기 때문에 답을 잘 못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말인즉슨 1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딱 찍어주시고 2, 3, 4번을 안 읽으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윗번호에서 답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답을 딱 찍어놓고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1번에 대한 확신이 없고 2, 3, 4번에 혹시 답이 있을지 불안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번호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일단 1번 체크해놓고 넘어간 다음에
20번까지 다 푸시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세모가 저기 크게 쳐 있죠. 아, 얘는 그러면은 밑에도 조금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며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체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가 개정됐어요. 이제 개정되면서 들어간 문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등장해요. 이제 재무회계 기본서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개념체계의 기준서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회계학 말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 문제를 푸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항상, 무조건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은 틀린 문장이죠. 대부분. 자, 2번에서도 보시면은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항상 인식된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자, 3번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외상 매출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서 매출이 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회계 처리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죠. 자, 이 회계 처리를 떠올리면서 지금 3번 선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 매출 거래에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움직일 때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용어를 쓴다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문장이었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만한 선지가 4번이에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참 이 존재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산 부채의 인식 가능성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유출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아, 굉장히 애매한 선지예요. 자, 우리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을 때는 우발 부채 혹은 우발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배웠었죠. 얘네들은 유출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공시한다라고 배웠어요. 주석 공시. 자, 과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맞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제 개념 체계에서는 유입 가능성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낮은 얘네들도 자산, 부채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름만 보면은 부채랑 자산이잖아요. 우발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진 못하지만 지금 인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 각 선지들을 하나씩 파고들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간단하게 1번 보고 추정될 수 없다? 추정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1번이 답. 다음 문제.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안타깝게도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문제 푸신 것처럼 계속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본의 증감 문제고요. 코어 회계학, 그리고 패턴 회계학, 그리고 모의고사,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유형이에요. 자, 자본의 증감은요, 기본적으로 기초 플러스, 여기 이제 기본 단계에서는 그냥 NI를 썼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대놓고 기타 포괄 이익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기타 포괄 이익까지 포괄한 CI, 한국어로는 이제 총 포괄 이익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더하고요. 현금 배당을 빼야 돼요. 이때 기말 자본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제시된 숫자를 그냥 이 표에다가 대입하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지금 기타 포괄 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CI가 NI와 OCI의 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칸에 들어갈 OCI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에 있는 숫자를 이 칸에다가 그냥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기초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기초자산 15,000원, 그 다음에 기초 부채 8,000, 그 다음에 기말자산 여기 18,000, 그 다음에 기말 부채 5,000,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을 줬네요. 단기순이익 3,000, 그리고 유상증자 2,000, 그리고 현금 배당 1,000원. 끝났죠?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기초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도 한번 와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13,000이 기말 자본이에요. 자, 그러면 7,000에서 CI를 더하고 유상증자 더하고 현금 배당 뺐을 때 기말 자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CI 자리가 비어있죠. 자, 요거 쫙 계산해 보면은 9,000에 얘까지 했을 때 8,000이에요. 8,000. 그러면 저희 CI 자리가 5,000 비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5,0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읽으면은 이제 5,000이 답 아니냐, 뭐 물론 지금 선지에 없긴 하지만 이런 거 잘못 계산해 놓고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뭐 필요한 거 구했네 하고 이제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딱 밑줄 그어놓고 내가 이걸 구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아직 문제가 안 끝난 겁니다. 지금 NI가 3,000, CI가 5,000이기 때문에 OCI는 2,000입니다. 답은 3번이었죠. 저 같았으면 이제 동그라미 4번에 5,000을 하나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조금 아쉽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의 전환. 이것도 무진장 많이 강조했던 패턴이에요. 뭐 이제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풀이법이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요. 자,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예요. 캐시플로우는 NI 단기 손익 혹은 이제 발생주의에 따른 이익이에요. 이게 에서 자산의 증가액, 이게 이제 세모가 델타인데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겁니다.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이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었으면은 음수로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줄었으면 반대로 여기에 플러스를 적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증가액을 더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마지막 줄. 계산 문제는 마지막 줄 먼저 읽어야 돼요. 마지막 줄 보시면 단기에 발생한 급여죠. 단기에 발생한 급여. 지금 현금 흐름표 문제인데 단기에 발생한 급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할 급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 금액,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채운 다음에 여기가 등식이 되게끔 NI 자리를 채워주시면 돼요. 자, 주한국은 엑셀리언 직원들에게 1,000원의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현금 지급액을 알려주고 있죠.
1,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원을 캐시플로우 자리에다가 써주세요. 1,000원이 나간 거니까. 만약에 현금이 들어왔다면 양수로 적어주시고 지금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음수로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년초 미지급급여를 줬고요. 그리고 X1년 말 미지급급여를 줬네요. 자, 지금 미지급급여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액을 줬어요. 기초에는 200, 기말에는 700. 부채가 500원 늘었죠. 500원 늘었어요. 부채의 증가액은 그대로 적습니다. 부호 그대로. 그래서 플러스 5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늘었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NI 자리에 얼마가 와야 될까요? NI 자리에 1,500이 와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할 급여는요 1,500.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5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 하셨던 문제예요. 지금 정답률이 좀 낮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제시된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자,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상계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 라는 내용만 알면 지금까지의 상계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면 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1번부터 4번에 있는 내용은요, 상계의 사례예요. 사례. 이제 개념책에 있는 사례들인데, 이 사례들을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바람직한 공부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까지 일일이 다 외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 핵심 패턴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공무원 회계학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교재 어딘가 귀퉁이에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봐봐라, 내 책에서 나오지 않았냐, 내가 적중률 100%다.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깨알같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제 공부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양이랑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보통 한 문제, 많아봤자 2문제예요. 이 문제 맞히자고 수험 범위가 2배 이상 늘어나면은 나머지 18문제에서 19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 나 이거 처음 본 내용인데 이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막 불안해 하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여길 맞출 건지 여기를 맞출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답률이 그래도 꽤 높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푼 게 아니라 그냥 시험 현장에서 센스로 푸신 거예요. 이 상계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자, 일단 이 사례를 처음 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 중요성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오죠. 다른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이 중요성은 배웠거든요. 기업 특유 측면의 목적 적합성, 기업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1번 문장을 아예 그냥 처음 봤다 하더라도 중요성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구나 라는 걸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통합과 구분 표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들은 구분 표시예요. 구분 표시하는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면은 통합 표시 가능하다. 금액들을 구분해서 보여줘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계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뭉개져 가지고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서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강제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다 혹은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틀린 문장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원래 문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이제 2, 3, 4번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상계의 사례들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문제 맞히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더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2, 3,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자, 6번도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에서는 방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요구사항을 먼저 읽는 겁니다. 매출총익. 자, 매출총익 어떻게 구해요? 매출총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이익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미션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제시가 되어 있으면 좀 편한데 지금 두 개 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구해볼 겁니다. 자, 이제 매출액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매출액.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등장하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지금 단서도 줬죠.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 매출채권을 찾아서 지금 매출채권 회전율이 10회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는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평균 매출채권을 구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기초기말 매출채권 제시가 되어 있죠. 600원과 400원. 평균하면 얼마? 500원이죠. 500원. 평균 매출채권이 500원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매출액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일단 매출액 구했고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매출 원가를 구해야 돼요. 매출 원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문제에서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등장하죠. 재고자산 회전율.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이에요. 이게 지금 6회래요. 6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매출원가가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평균 재고자산을 알게 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 재고자산을 찾을 수 있는지 보면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이 나와 있죠. 500원과 700원. 평균하면 600원이에요. 600원.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3,600원이 나와요. 3,600원.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1,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1,400원.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삼각자산의 재평가 모형. 9급에서는 재평가 모형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 삼각 안 해도 되게끔 토지로 출제를 해왔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자산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과정은 알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문제 풀이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면은 X 2년 말 재평가 여기 뭐가 잘못됐죠 지금? 재평가 잉여금 기말 잔액은 죄송합니다. 지금 X 2년 말 재평가 잉여금 금액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 X1년 초에 설비 자산을 3만 원에 취득.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전부 다 기말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X1년 초면 X0이라고 표시를 하죠. 지금 3만 원에 취득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제 감가상각 요소들을 전부 다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정액법 상각이고요. 내용연수 N은 10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 S는 5천. 여기에서 정액법 상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동그라미 공정가치는 X1년 말에 얼마, X2년 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두 번째 줄을 보신다 하더라도 단 설비 자산은 취득 시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 자료들을 이용해서 X1년부터 매년 말 공정가치 재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각을 먼저 해볼게요. 감가상각을. 자, 3만 원에 잔존가치 5천 원,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상각을 하게 되면 2,500원을 감가상각하게 되고요. 남은 금액이 27,500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X1년 말 공정가치가 37,500원이기 때문에 만 원을 늘려주셔야죠. 그런데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오르면 OCI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거를 OCI, 제가 이제 플러스의 동그라미 혹은 마이너스의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걸 OCI, 기타 포괄 이익으로 표시를 하는데 일단 이 만 원을 OCI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2년도에 또 감가상각과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X2년 초에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죠. 연수합계법으로. 자, 그래서 지금 내용연수 4년 그리고 잔존가치 7,500원에 방법도 기존의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각을 할 때 37,500원 빼기 잔존가치인 7,500원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연수합계법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4년일 경우 첫 해의 상각률은 10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3만 원이고요. 3만 원. 3만 원 곱하기 10분의 4. 12,000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25,500원이 돼요. 25,500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평가를 해야죠. 기말 공정가치 25,000원. 그래서 이제 500원을 빼주셔야 되는데 1차 상각일 때는 오르면 OCI, 떨어지면 PL로 인식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것이 있으면 제거한 다음에 초과분만 인식을 해요. 지금 만 원의 OCI가 이미 평가증으로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500원을 빼는 거기 때문에 500을 OCI로 빼요. OCI. 그래서 만 원의 OCI가 있지만 X2년도에 500원의 OCI를 줄이기 때문에 X2년도 기말 재평가 잉여금 잔액은 9,500.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과정을 안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주제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패턴 회계학에서 강조하는 풀이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대손상각비 문제는요. 비용, 채권, 충당금, 그리고 기초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과 기초 대손충당금을 일단 먼저 적는 거예요. 매출채권 90만 원 그리고 기초충당금 9,000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대손 및 회수 거래를 여기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말 잔액을 맞출 겁니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말 대손충당금 금액을 문제에서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박스 밑에 1월 10일
주 대한의 매출 채권 5천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그리고 3월 10일 주 민국의 매출 채권 2천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지금 회사가 주 한국이에요. 주 한국. 지금 문제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 한국입니다. 그런데 주 대한의 매출 채권 그리고 주 민국의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대요. 그 말인즉슨 대한이랑 민국으로부터 매출 채권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7,000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판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이게 뭐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하셨을 수 있는데 전혀 의미 없다라는 거. 그래서 총 7,000원의 대손을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매출 채권과 충당금을 똑같은 금액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0일, 1월 10일에 대손 처리되었던 주 대한의 매출 채권 1,500을 회수한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거 안 중요해요. 매출 채권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되면은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손 충당금을 다시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상각비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대손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는 충당금만 늘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안 줬어요. 대신에 지금 문제에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을 줬죠. 100만 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줄.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기말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를 못 받을 것 같대요. 그 말인즉슨 이 중에서 1%의 금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가 10,000원이죠. 10,000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봤을 때 2,000원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3,500원이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3,500원인데 기말에 봤더니 10,0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을 10,000원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가 부족해요? 6,500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6,500 늘리면서 대손 상각비 6,500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6,500. 이 대손 충당금 풀이가 선생님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풀이법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대손 상각비 문제 풀이법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금 이 풀이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패턴 회계학 혹은 이제 올해 7월, 8월에 진행될 재무회계 기본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셨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정답률 2위예요. 2위. 최저 정답률 2위. 정답률이 5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를 오답으로 꼽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오답이 왜 오답인지까지 같이 설명드려보죠.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회계기간 중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과 회계 기말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의 차이로 발생한다. 자,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 계산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올해 국가직에서는 이제 표준 원가가 나왔는데 표준 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줄로 분석을 합니다.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금액을 이런 식으로 둘로 구분을 하죠. 차이가 이 두 번, 여기 두 개가 발생해요. 차이가. 그런데 정상 원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과 오른쪽에 있는 배부액 이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차이도 딱 한 번만 나타나요.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 이게 이제 정상원가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은 예정 배부액과
그리고 실제 발생액의 차이로 발생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이 지금 틀린 문장인데 2번 넘어가고 3번부터 가볼게요. 제조간접원가 배부 시 실제 배부율은 사후적으로 개선되지만 예정 배부율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 이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제 배부율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예정 배부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배부율은 사후에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배부율이죠. 그래서 얘는 사후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예정 배부율은 실제로 작업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발생할 예산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업도가 얼마가 나올지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생산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예정 배부율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라는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3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골라주셨는데, 제조간접원가 과대 배부액을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 회계 처리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르신 이유는 아마 4번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이해를 못해서 4번을 꼽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조간접원가 과대 배부액이에요. 과대 배부액. 그러면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한 금액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과대 배부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배부 차이를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배부했죠. 지금 이거를 매출원가 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매출 원가가 이만큼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이만큼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그래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은 얘를 줄여줘야 돼요.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 매출원가가 작아집니다. 자, 4번.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 회계 처리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된다. 맞는 문장이죠. 매출원가가 지금 너무 커져 있어요. 과대 배부해서. 그래서 얘를 줄여야 돼요. 감소한다. 따라서 이익은 증가한다. 비용이 줄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었어요. 자,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기말의 제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원가 실제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 자, 이게 이제 3번과 이 3번 선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 선지인데요. 이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요. 사전에 예정 배부율을 딱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생산되는 그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량 혹은 뭐 사용한 시간, 그 조업도에 비례해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블라블라 실제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뿌리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돼요. 이 배부 차이 조정이라 함은 일단은 예정 배부율로 배부를 해놓은 다음에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정 배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배부액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정 배부액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정확한 그 개념 이해가 없었다면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문장들이 전부 다 맞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올해 정답률, 최저 정답률 1위 문제는 9번이 아니라 10번이었어요. 얘가 여러분들이 제일 못 푼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틀렸는지. 진짜 이거는 패턴 회계학만 잘 보셨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영업 레버리지도의 공식을 기억을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자, 영업 레버리지도 어떻게 구하느냐. 공헌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구해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봐라.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죠. 그때 공헌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근데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손익계산서 딱 그려놓고 이렇게 짝대기 그어라. 그럼 지금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하나 그려놓고 여기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좀 틀려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매출액 100만 원이고요. 공헌이익률이 30%이기 때문에 공헌이익 30만 원이고요. 고정원가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12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짝대기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만 원 분의 30만 원 2.5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단 공헌이익이랑 영업이익을 쓰는 건 아는데 이 분수가 위아래로 이 공헌이익이 윈지 혹은 영업이익이 윈지 좀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1번까지는 제가 어떻게 용인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꼽은 선지가 2번이에요.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 30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11번도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정말 쉬워요.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나오는 4개 세트죠. 자본이 불변인 자본거래들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무상증자로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이익잉여금 혹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죠. 1번이 답이었어요. 1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2, 3, 4번은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보세요. 자, 12번. 자, 12번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지분 상품을 취득했대요. 지분 상품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지분 상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개정 과목을 뭐로 분류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했대요. 자, 일단 상황 파악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 처분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끝난 거죠. FV, OCI 선택 금융자산의 금융자산 처분 손익은 무조건 0이다 라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뭐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 그냥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그냥 0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황은 안 볼게요. 자, 13번.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한 변동제조원가 발생액은. 자, 이 문제도 날로 먹는 문제였죠.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번도 날로 먹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못 푸셨으니까 10번부터 13번까지 그냥 쑥쑥쑥 그냥 보자마자 빵빵빵 찍고 이제 13번부터 푸셨으면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13번 변동제조원가 발생액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보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변동 매출원가를 주고 변동 제조원가 발생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해요. 그럼 뭐 볼 게 없는 거죠. 지금 변동 제조원가 발생액 뭐 예를 들어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중에서 내가 5만 개를 생산했어요. 내가 여기서 5만 개를 생산했는데 이 중에서 팔린 부분은 매출원가가 되고요. 팔리지 않은 부분은 재고자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5만 분의 5만이 전부 다 변동 매출원가가 돼요. 이게 지금 90만 원이래요. X 얼마? 90만 원이죠. 90만 원어치를
제조를 했는데 다 팔린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전부 다 변동 매출원가가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도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 딱 상황 봤을 때 뭐 펜 쓸 것도 없어요. 그냥 90만 원이 답이네. 답 4번 하고 그냥 14번 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3번까지 정말 쉬운 문제들이었어요. 자, 14번 가볼게요. 지자체 회계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부 회계 강의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지자체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1, 2, 3번 그냥 넘어갈게요. 1, 2, 3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답으로 바로 갈게요. 4번.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이제 지자체 회계에서 감사 그리고 검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일단은 기준서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게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자체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국가회계 기준 같은 경우 블라블라 막 있는데 이거 다 기억 못해요. 그냥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감사구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지자체 회계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블라블라 있는데 모르겠고 검토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감사, 지자체는 검토다라는 거.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감사가 검토보다 더 철저하게, 더 빡세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더 자세히 본다. 그래서 감사, 지자체는 그렇게까지는 못 보니까 검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자체 회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지자체 회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정확히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2, 3번 모르는 문장이었어도 됐어요. 근데 4번이 워낙 명확히 틀린 문장이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풀 때 감사네? 지금 지자체 회계인데? 땡! 4번이 답이네?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자,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틀린 문장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고요.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번 맞는 문장이고요. 자, 2번.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요거 이제 기업회계랑 같은 기준이에요.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등장하는 경우 일단 발행가액이 나한테 들어오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내가 꾼 거니까 돈이 들어와요. 근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비용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요. 그러면은 돈이 일부 상계가 되죠. 그러면서 사채의 발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죠.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일반 유형 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대 비용을 더했는지. 올해 국가직에서 요 부대 비용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을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틀린 문장이었는데요. 이제 관리 전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상관리 전환은 이제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 관리 전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상 관리 전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무상, 돈을 안 주고 그냥 받아온 거죠. 자, 유상 관리 전환은 공정 가치로, 그리고 무상 관리 전환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서로 바꿔줬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장이
제 모의고사에 똑같이 실려 있었어요. 똑같이. 이 문장이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문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이잖아요. 이제 틀린 문장은 출제진이 어디에서 꼼수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올해 제가 작두를 탔는지 이 문장 똑같이 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도 이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답이었고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봤을 때 이거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16번 가볼게요.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시면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계산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너 좀 이따 보자. 마지막에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쭉 풀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선입선출법부터. 자, 그리고 자료가 뒤에 있어요. 선입선출법에 따른 매출원가는요, 기초재고자산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더해주시면 돼요. 지금 총 44개가 팔렸어요. 44개. 44개를 기초재고자산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12개 기초재고자산, 그리고 6월 10일에 20개를 샀어요. 여기까지 32개를 산 겁니다. 32개. 지금 부족한 부분이 12개죠. 근데 여기서 지금 20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2,600원이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12개만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단 꽤 높았어요. 자,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요. 얘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1200 플러스 2200 그 다음에 저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30 곱하기 12 26에 13이네요. 그러면은 1560이에요. 1560. 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3400이기 때문에 4960으로 계산이 되네요. 4960.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운이 좋게 선입선출법만 딱 구했을 때 답을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봐요. 근데 1번이랑 2번 둘 다 4960이라서 선입선출법만 가지고는 답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중평균법까지 계산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중평균법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평균법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총평균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자, 이제 문제에서 단서를 여러분들이 잘 뽑아 먹으셨어야 되는데 단 재고 수량 결정은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다. 이 단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가중평균법이 총평균법이 돼요. 선입선출법은 실지재고를 쓰나 계속기록법을 쓰나 똑같기 때문에 아까 선입선출법 계산하면서 이 단서를 안 봤던 거예요. 근데 가중평균법은 두 개가 나뉘기 때문에 이 단서를 정확히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평균법에 따른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총평균법 쉽습니다. 기초재고부터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평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평균법이잖아요. 자, 지금 기초재고부터 단기 매입분 다 더했을 때 7,200원이에요. 이게 지금 60개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44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식 바로 세워지시죠? 7,200 곱하기 60개 중에 44개를 내가 판 거죠. 이게 매출원가예요. 자, 그래서 요거 빵 지우시고요. 요거 지워주시면은 120이에요. 그래서 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산수까지 또 해야 되죠. 120 곱하기 44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컨닝을 한번 해봅니다. 이 보기만 가지고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지금 후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5014 아니면 5280. 자,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120 곱하기 44예요. 눈치 빠르신 분은 둘 중에 뭐가 답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끝나야 돼요. 5280.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280이 답이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은행 계정 조정표.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역시나 패턴 회계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는 회사, 은행 각각의 조정 전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에서 출발해서 문제에 제시된 항목들을 하나씩 반영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자료 그냥 문제로 봐주세요. 자, 조정 전 사항에서 문제 있는 자료를 반영했을 때 조정 후 금액을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장 마지막 줄 요구사항 먼저 파악하세요. 주한국의 수정 전 당좌 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의 조정 전 금액. 자, 상황을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줄 주한국은 X1년 6월 말 주거래 A은행 측 당좌 예금 잔액 13,000원이 당사의 당좌 예금 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 지금 은행에서 13,000원이라고 당좌 예금 잔액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은행 측 조정 전 잔액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차이를 조정한 후 주한국과 A은행의 당좌 예금 잔액은 12,000으로 일치하였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조정 후 잔액을 줬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 조정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조정 후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 조정 후 금액이 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또 채워넣고 회사 측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조정 전 회사 측 금액을 구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정 후 금액을 12,000원으로 줬어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회사 측 조정 사항만 잘 반영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있으신 분들은 문제로 같이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A은행이 주한국의 당좌예금에서 3,000을 잘못 출금하였다.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잘못 출금한 거기 때문에 은행 측 오류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드리면은, 지금 주한국의 당좌예금에서 잘못 출금하였기 때문에 3,000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3,000을 다시 늘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A은행이 주한국의 받으러옴을 추심하고 3,000원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지금 주한국이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오류예요. 지금 은행은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한국이 몰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 잔액에서 3,000을 늘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기 발행한 4,000의 수표가 A은행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은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근데 은행이 몰랐다는 거죠. 은행 측에서 4,000을 빼주셔야 돼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죠. 그 다음에 주한국이 3,000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8,000으로 잘못 기장하였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유형이었을 텐데요. 수표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의 수표를 발행했대요. 실제로는. 근데 8,000으로 잘못 기장하였다.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에 3,000만 빼야 되는데 회사가 8,000으로 잘못 뺀 거예요. 얘를 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차이를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마이너스 8,000을 마이너스 3,00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5,000이 돼야 되죠. 너무 많이 뺀 겁니다. 지금 플러스 5,000. 그리고 마지막. 주한국이 X1년 6월 12일에 입금한 1,000원의 수표가 부도로 판명되었으나 주한국이 몰랐다. 한국의 오류예요. 한국의 수표가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1,000원을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은행 측 보시면은 지금 딱 계산했을 때 12,000이 맞죠? 뭐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출제진이 잘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서 여기를 할 필요는 없었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플러스 7,000원이죠. 플러스 7,00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정 전 금액이 5,000이 돼야 돼요. 5,000에서 플러스 7,000을 해야 12,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줄 먼저 보시면 생산량을 물어봤어요. 단기 생산량. 자, 이게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랑 많이 다른 유형이었죠.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어요. 거의.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판매량을 물어봤어요. 판매량.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생산량을 물어봤죠.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유형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변동원가에서 전부원가 계산으로 갈 때 두 가지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는 더하고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는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0,000원 더 크대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전부원가가 10,000원이 더 크대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0,000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초 재고가 없대요. 기초 재고가 없기 때문에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가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가 10,000원이 돼요. 그래서 저 자료를 통해서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가 10,000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OH는 기말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 OH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기말 수량도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고요. 단위당 고정 OH도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구하셨어야 됩니다. 일단 단위당 고정 OH 먼저 구해보면요. 지금 고정 제조간접원가 총액이 30,000원이고요. 얘를 생산량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생산량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기말 수량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에서 빼기 판매량, 지금 500개죠. 이렇게. 지금 기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생산한 것 중에서 500개를 팔고 남은 게 기말 재고가 돼요. 그래서 기말 수량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10,00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지금 10,000원이기 때문에 양변을 만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3이 남고요. 그리고 이쪽에 1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반대쪽으로 넘기면요. 생산량은 3 곱하기 생산량 마이너스 1,500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쪽으로 넘기시면은 생산량 곱하기 2가 남고요. 1,500이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생산량이 750으로 나옵니다. 750.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이제 오늘 후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18번 답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 일단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못 접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유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진행했었던 동형 모의고사 5회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원래 있는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한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생산량을 문제에서 주고 그 다음에 요 판매량 2,000 단위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걸 제가 거꾸로 뒤집은 거죠. 판매량을 주고 생산량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 동형 모의고사의 형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18번에서 판매량을 주고 생산량을 묻는, 이게 똑같이 연계가 된 거죠.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19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셨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면은 다음 수정 붕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어야 돼요. 이거를 오류 수정 붕괴를 하면 벌어지는 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정 붕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오류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 겁니다. 오류가 있었을 때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는 수정 붕괴니까 그냥 수정 붕괴를 끊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1, 2, 3, 4번을 판단할 때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일단은 회계 처리 먼저 해야죠. 종업원 급여 미지급액 비용 10,000원을 인식하면서 미지급 비용 10,000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10,000원을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급보험료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내가 돈을 먼저 줬어요, 보험료를. 그리고 나서 기간이 경과했대요. 그럼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을 인식했어야겠죠. 비용 10,000원 그리고 자산 10,000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 뭐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 부채로 쓰고 있죠. 이제 밑에서 자산, 부채가 얼마나 바뀌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외상 매출금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 자,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오면서 매출 채권이 10,000원 줄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수 임대료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자,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부채로 달아놨었는데 이게 실현이 됐대요. 그러면 부채를 줄이면서 수익을 인식해 주셔야겠죠. 마지막, 차입금이자 미지급액 비용을 인식하면서 미지급 이자를 달아줘야죠. 비용 10,000원, 부채 10,000원. 일단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를 끊어놓고 1, 2, 3, 4번에 정오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회계 처리 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에 이제 1, 2, 3, 4번까지 따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산형 말문제는 마지막에 풀어라 이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만큼 과소 혹은 과대 계상된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그냥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 비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거 뭘 구하라는 거지? 의아해하지 마시고 그냥 단기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랑 비용을 따져주시면 되는데 수익 비용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익 비용 전부 다 밑줄을 쳐보세요. 수익 비용 계정에다가 전부 다 밑줄을 쳤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치라는 이유는 이게 수익이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비용이 대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차변에서 30,000원이 늘었고요. 대변에서 10,000원이 늘었죠. 이거 지금 상계하면 차변에서 20,000원 효과가 생겨요. 차변에서. 기말순정 분계를 하면 차변에 20,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20,000원 늘어요. 그래서 이익은 20,000원 줄어들어요. 기말수정 분계를 하면. 근데 지금 기말수정 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20,000원이 커져 있겠죠. 20,000원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비용은 얼마만큼 과대 혹은 과소. 자, 비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 이제 비용이 있죠. 비용이 30,000원 과소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정 분계를 통해서 30,000원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대가 아니라 과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채 가봅시다. 부채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차피 상계되기 때문에 대변에 부채 10,000원만 남아요. 그러면은 부채가 10,000원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우리가 늘려준 거죠. 그래서 10,000원 과소 계상된다. 3번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자, 이제 4번 자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산을 체크해 볼게요. 자산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요거 두 개예요. 자, 근데 이 현금이 들어오면서 채권이 줄어드는 회계 처리는 어차피 양쪽 다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남아요. 요거 자산을 10,000원 줄이고 있죠. 왜냐? 자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이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야 돼요. 지금 제가 풀어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분계, 그리고 수정분계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마지막 줄에 있죠. X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X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X1년 초에 사채를 발행하였대요. 지금 사채의 발행 조건이 나와 있고요. 발행가액이 나와 있죠. 95,200원. 자, 이 유효이자율 삼각 문제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그리면 되죠. X0, X 일반적으로 유효, 액면, 삼각, 그렇게 해서 북밸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지금 X1년 초에 발행가액이 95,200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1년만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아니죠. 유효이자율이 10%가 아니라 액면이자가 10%죠. 대신에 이자 비용을 문제에서 줬어요. 이자 비용이 11,400이래요.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지금 액면 금액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이자가 10,000원이죠. 그럼 상가액은 여기에서 둘이 빼서 1,400원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은 이제 X1년 기말 장부 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96,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20번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시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계학 기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회계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제 구경하려고 아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요. 전반적으로 감을 한번 잡으시고, 이제 특히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공부 범위를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에서 출제되었던 패턴대로 출제가 되니까요. 저를 믿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급 수험생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